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까지 받으려고요. 그 한마디에 제 아들이 상견례장을 통째로 엎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 하나를 남기고요.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제 전부처럼 키웠습니다. 단 하루도 후회 없이 진짜 엄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계모라고 무시한 그 순간 제 아들이 보여준 반응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세인 평범한 주부예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인데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저는 38세였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재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에게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아이가 3살 때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친아버지 쪽 친척에게 맡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아이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만 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밤에는 악몽을 꾸면서 울부짖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이제 아빠마저 잃었는데 계모인 저마저 자신을 버릴까 봐 하루 종일 제 뒤만 따라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 잠들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자더라고요. 가끔 제가 외출할 일이 생기면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 절망적인 눈빛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남의 아이 키우느라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친정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아이를 친척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과 적금으로 당장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어요. 아이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카페 사장님도 제 사정을 아시고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아이가 아프면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 행사 때는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동료들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이도 처음엔 저를 어색해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끝나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학부모 상담 때는 늘 긴장했어요. 다른 엄마들과 달리 저는 아이의 어릴 때 이야기를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어요. 아이도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름으로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엄마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아빠를 잃은 것도 모자라 엄마마저 자신을 버릴까봐 하루 종일 제 뒤만 따라다녔어요. 밤에 잠들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과 적금으로 당장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카페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도 처음엔 저를 어색해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끝나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름으로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엄마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정말 친모자처럼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다 이야기했고 저도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친구들과 싸웠을 때도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할 때도 항상 저를 찾았어요. 저는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는 점점 의젓해졌어요. 제가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개거나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심지어 라면 정도는 끓여서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요. 아이가 6학년이 됐을 때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카페 일만으로는 앞으로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사무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아이는 혼자 숙제하고 잠들기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 책상 위에 간단한 편지를 놓아두곤 했어요. 엄마 힘내라고,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사춘기이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졌어요. 가끔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저는 참고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직접 공부를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 작은 회사이지만 사무직으로 정규직을 구할 수 있었어요. 카페 일보다 급여도 좀 더 안정적이었고 아이가 아플 때 연차를 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더 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었어요. 아이가 자는 시간에 몰래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이가 제가 새벽 일하는 걸 알아챘어요. 제가 돌아와서 샤워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 후로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면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돈도 안 받겠다고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이가 갑자기 키가 훌쩍 커졌어요. 옷도 자주 바꿔줘야 했고 신발도 계속 커지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면 괜찮다고,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도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간식을 가져다 주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아이도 예민해지고 저도 덩달아 불안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함께 깨어 있으면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야식도 준비해 주었어요. 가끔 아이가 짜증을 내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학 입시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제가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수능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었어요. 시험장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 아이가 잘 치르기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말이에요. 다행히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이도 저를 꼭 안으면서 엄마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운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4년 동안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정말 의젓하게 잘 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아이는 키도 더 커지고 더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대학 생활 이야기를 정말 신나게 해주었어요.
학과 공부는 물론이고 장학금도 받고 과 대표도 하고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아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2학년 때는 아이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제가 말렸어요. 공부에 집중하라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경험도 쌓고 싶고 엄마 부담도 줄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특했어요. 과외를 하면서 아이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저에게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아이가 세무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업이고 전문성도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든 응원하겠다고 말이에요.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합격률도 낮고 공부해야 할 범위도 엄청 넓다고 했어요. 2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저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서 뒷바라지했어요. 시험 준비하는 동안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격려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어요. 아이가 정말 많이 상실감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가 걱정되어서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가끔 드라이브도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 용기를 주었어요. 두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기뻤어요. 아이가 전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뻐서 전화를 받으면서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합격 발표 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 후 아이는 좋은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신입이라 힘들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 빠르게 인정받았어요. 동료들도 아이를 좋아했고 사장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후에는 사무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받기 싫었는데 아이가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것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일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에는 꼭 꽃다발을 들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모자 관계를 부러워했어요. 직장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들처럼 효성스럽다고 친아들보다 더 잘한다고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면 아들 자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가 29살이 됐을 때 드디어 연애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직장 동료를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몇 개월 후에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예쁘고 단정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고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26살이었고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아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도 눈에 보였어요. 저에게도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 다 나이도 적당하고 서로 정말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 쪽에서 먼저 제안해 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할까 했는데 며느리 부모님이 식당에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니 정말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뭘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며느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날 밤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헤어도 새로 하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어보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껏 했어요.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께는 좋은 넥타이를, 어머니께는 예쁜 스카프를 준비했어요. 아들이 보더니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엄마가 가장 좋은 분이니까 자신 있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말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식당에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떨렸어요. 처음 만나는 사돈들이니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괜찮을 거라고 며느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식당에 도착해서 며느리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며느리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 부셨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시고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미리 예약해 두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처음 30분 정도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도 하고 결혼 준비 이야기도 하고 서로 가족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저는 아들 자랑을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말이에요. 며느리 부모님들도 좋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재혼했는지, 전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아들과는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아들이 8살 때 재혼했고 3년 후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으며 그 후로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말이에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키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데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신기하다고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와 며느리 아버지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말리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는 계속했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계모가 친자식보다 더 잘 키운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계모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이 상견례인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괜찮냐고 눈빛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는 표시를 해주었어요. 이런 말들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계모라는 편견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갑자기 더 노골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시험해 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당황해서 여보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혈연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제 아들이라고 15년 동안 정성껏 키웠다고 말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 어떤 친어머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친어머니가 아니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겠다고 하냐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며느리 아버지도 당황해서 부인의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정말 차가우면서도 분노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손에 쥔 수저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는 계속했어요. 자기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계모는 계모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고. 이분은 자기 엄마라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평생을 희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계모라고 하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다고,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분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어서 아들이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분을 무시하는 가정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상견례는 여기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예비사돈들이 당황해서 그냥 농담이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아버지도 부인이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은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팔을 잡으면서 다시 앉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단호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결국 저희는 식당을 나왔어요. 아들이 계속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하게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저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그 충격이 실감났어요. 아들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정성껏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는 아들이 더 걱정되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정과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놓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받지 않으니까 저에게 전화한 거였어요.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자기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불쌍했어요.
분명 좋은 아이인데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둔 가정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왔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한 달 후에는 며느리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상처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엄마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며느리 아버지가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며느리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초라하고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다고,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늦었어요. 저는 그분께 말했어요. 그날 하신 말씀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이미 결정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아들은 연애를 안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좋은 사람 다시 만나라고 했지만 아들은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겠다고, 엄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1년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들의 대학 동기 누나가 소개해 준 여자분이었어요. 29살이었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분은 아들에게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존경한다고, 이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어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새로운 며느리는 정말 달랐어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편하게 대해주고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상담도 해주었어요. 정말 딸 같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비사 돈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시고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저희 가족이 된 것이 영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도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이전의 경험 때문에 조금 걱정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신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어머니 소개를 할 때 이 세상 최고의 엄마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분이라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자랑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며느리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친딸처럼 잘해주고 저도 며느리를 정말 사랑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고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아들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곧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돼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많이 도와달라고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만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아들이 그때 단호하게 행동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말이에요. 가끔 그 전 며느리 생각이 나기도 해요. 좋은 아이였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15년 전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게 다 보람 있었어요. 아들이 제 자랑이고 며느리도 제 자랑이에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 손녀도 제 자랑이 될 거예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면 친자식과 다름없어요.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준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계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